저는 올해 72입니다. 제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손이 야무지고 일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그 시절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밥 먹고 사는 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그만 시장 구석에서 시작한 만두 장사였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김이 서린 찜기 앞에 서서 만두를 빚고 삶고 팔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 둘을 업고 남편 옆에서 반죽을 밀고 소를 채워 넣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붙고 여름엔 김에 질식할 듯 더웠지만 그게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남편의 웃음이 있었고 하루 매상이 오르면 같이 기뻐하며 국밥 한 그릇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두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 고생만 하지. 그 말이 서러워서 남편은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루 4시간 자는 게 전부였고 시장 문 닫고 나면 새벽까지 다음날 반죽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던 이들도 남편 만두를 받아다 팔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남편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간판에 손만두집이라는 4글자를 걸고 체인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까지 언젠가 전국 각지에서 이 집 만두 아니면 안 먹어라는 손님이 생겼을 때 저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좀 쉬자고. 하지만 남편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내 손에서 김이 서리지 않으면 그날은 헛산 거야. 그렇게 말하며 늙어갔습니다. 손가락은 굳고 허리는 굽었지만 만두를 빚는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희에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지요. 책을 좋아하고 깔끔한 걸 좋아했습니다. 늘 만두소 냄새가 밴 앞치마를 보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런 걸 하세요?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 냄새 덕에 내가 먹고 자란 거야. 이놈아. 하지만 장남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만두는 창피한 음식이었지요. 반면 둘째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반죽하는 제 옆에서 밀가루를 만지며 놀곤 했습니다. 제가 반죽을 누르면 그 옆에서 손도장처럼 자국을 찍어댔고 고기소를 버무리면 엄마 냄새 좋아요 하며 킁킁대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그런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싹 풀리곤 했습니다. 둘째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좋아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 남편은 속으로는 장남이 가업을 잇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체념했습니다. 장남은 장남 길이 있고 둘째는 둘째 길이 있겠지. 하지만 속 깊은 한숨이 자주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이 70이 되었을 때 몸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하루 4시간 자며 일하던 세월이 이제 와서 값을 청구한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폐와 간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에도 반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쉬면 가게가 멈춰. 그 말에 저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쓰러지면 그게 더 큰일이에요. 제발 좀 쉬어요.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만두는 내가 손대야 맛이나. 그렇게 버티던 남편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가게 문을 열다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어지럽다며 앉았다 일어서질 못하더니 순간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혹시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남편의 손을 꼭 붙잡았지만 그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입원한 뒤에도 남편은 늘 가게 걱정뿐이었습니다. 둘째가 가게를 보고 있었지만 그 녀석 혼자 감당 못할 텐데 오늘 반죽은 제대로 했나? 의식이 흐릿해져도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문안이라며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참 이상했지요. 그 전까지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사람들이었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자 갑자기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며 영양제며 갖다 바치듯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버지 아프다고 이렇게 와주는구나.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날 병실 한쪽에 앉아 무심히 내뱉은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회사에서도 상속 문제로 다들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장남에게 상속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무리 가업이어도 결국 큰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지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속이라. 그건 나중 일이지.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가업을 이어간다면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게 순리죠. 그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만두 장사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만두 냄새만 맡아도 코를 막던 애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장남이 이어가면 좋겠지. 그래야 집안이 안정되지. 저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오후 산소호흡기의 바람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유난히 말을 아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네 좀 불러줘.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큰아들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았고 병원에 와도 늘 어색하게 몇 마디 하다 금세 나가버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굳이 그 아이를 부르겠다고 하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렇듯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보더니 의례적인 인사 몇 마디를 건네고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들어 첫째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첫째 아들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미련도 바람도 그리고 어떤 결심도 엿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만두를 빚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손끝으로 아들의 팔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너, 이 일 이어갈 수 있겠냐?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남편 뒤쪽에서 아들의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마치 대답해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절박함과 계산이 뒤섞인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 담긴 약속이라기보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엔 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남편이 잘 해낼 거예요. 이제 저희가 대신 책임지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병상에 누운 남편의 얼굴이 그토록 평온하니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결 마음이 놓인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이제 내가 없어도 가게는 잘 돌아가겠지? 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믿음이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병든 사람의 마지막 위안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친절을 베풀고 약속이라도 한 듯 남편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잠들면 그녀의 얼굴빛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무언가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핸드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아이 분명 무언가를 꾸미고 있구나. 하지만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큰아들 부부의 말만 들었습니다. 남편은 둘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둘째가 병문안을 와도 잠시 눈을 떴다가 곧 피곤하다는 이유로 돌아눕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둘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병실 안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간병인을 대신해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정리하고 서류를 오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저조차도 점점 병실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약해진 틈을 타 며느리가 마음속에 판을 깔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힘이 없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책임져야 한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옆에서 며느리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굳히듯 반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뜻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남편의 이불을 매만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몇 날을 버티다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만두지 꼭 지켜야.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참 길고도 낯설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들리던 반죽기 소리가 사라진 새벽, 가게 불이 켜지지 않는 골목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 내내 말없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상을 치우며 마지막 날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반면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조문 온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늘 어디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상속 이야기가 오갈까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남편의 전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정리해둔 서류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 관련 문서와 함께 가족에게 남긴 개인 유언장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둘과 며느리가 모두 모였습니다.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봉인된 흰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바라보는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은 유 원장의 가족들에 대한 뜻을 분명히 남기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또렷하던지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로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유 원장에는 남편의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한다. 단 가업인 만두 사업을 이어가는 조건하에. 그 한 줄이 읽히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속삭이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장남에게 상속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희가 대신 책임지고 이어갈게요. 그 모든 말의 끝이 바로 이 문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제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는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가짜 공손함 속에 감춰진 만족감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 원장에는 조건부 상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장남이 가업을 직접 이어가야만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속 효력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이라면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죠. 그 말투엔 존경의 기색보다 이제 우리 몫이다라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첫째 아들과 함께 따로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둘째와 저는 조용히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 아래에서 캔들 불빛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가업을 지킬 거라 믿었나요?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직원 명단을 새로 적으며 마치 자신이 이미 주인이 된 듯 행동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가게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가게 인수 관련해서 외부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숨이 막혔습니다. 인수라니 무슨 소리야? 둘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수님이 어떤 프랜차이즈 대표랑 만나는 걸 봤어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가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팔아넘겨 돈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지켜온 그 땀의 대가를 단지 한순간의 거래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 만두집 꼭 지켜라. 그 말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밝기도 전에 저는 첫째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고 첫째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며느리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계약서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게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죠.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 평생 흘린 땀방울을 단 한마디로 비효율이라 부르는 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뒤늦게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가게를 팔겠대요. 이미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됐대요. 둘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눈을 감는 날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한 결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꾹꾹 눌러 삼켰던 분노를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쌓아온 그 모든 세월을 단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 팔아치우려는 그들이 사람의 탈을 쓴 가족이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손에 계약서 사본을 쥔 채 첫째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문 앞에 서니 숨이 막혔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일, 그래서 확인해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차림, 억지 미소, 그리고 너무나 침착한 목소리.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말투엔 전혀 놀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가게를 그걸 이렇게 팔아넘기는 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는 그런 일 몰라요.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점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첫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 눈에 띄게 말라버린 몸. 하지만 그 얼굴엔 책임의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들고 있던 서류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 초안이잖니. 아들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나도 몰라요. 아마 회사 쪽에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며느리도 곧장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아직 확정된 것도 없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에는 모른다, 오해다. 그 말로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몰랐다고? 그럼 이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뭐냐? 이 도장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슨 죄라도 진 사람처럼 그러세요. 사업 정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작업복, 손때 묻은 반죽기,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제 입에서 저절로 한숨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엄마, 저도 힘들어요.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보다 피로와 회피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으로 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엔 온기라곤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몸으로 버텨온 삶을 그녀는 한 문장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 있던 가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만두집. 남편이 직접 붓으로 썼던 그 글씨가 이제는 낡고 빛이 바랜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가 눈앞에서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손맛을 그들이 돈으로 팔아넘겼단다.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믿었던 그 믿음이 이렇게 부서졌어요.
초 한 자루가 타들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이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심만은 남았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가게 매각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렸고 그 목소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대표명의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전화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빚어온 만두, 그 냄새와 손맛, 우리 가족의 땀과 추억이 스며든 그 가게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간판도 심지어 레시피마저 새 주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계약이 끝났어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살던 집은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사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남편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가게가 사라졌어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이 목을 막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는 일도 문 밖을 나서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다가 잠이 들고 또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손길이 그리워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저를 단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며 무릎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때 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둘째는 가끔 새벽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몰래 폐업한 가게 앞을 다녀왔던 것입니다. 문 닫힌 가게 유리문 앞에서 먼지 쌓인 간판을 닫고 남편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그 생각 하나로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밥 한 숟갈 뜨는 일조차 버거웠고 아침이면 손끝이 저리고 밤이면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둘째는 병원 침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을게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두집 꼭 지켜라. 그 말이 다시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몸이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서서 그 뜻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매일 병원에 찾아와 저를 씻기고 식사시키고 약을 챙겼습니다.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제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길 덕분에 점점 숨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둘째 아들은 부엌에서 조용히 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며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우편물이 하나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문을 열고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법원 등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찍힌 도장이 낯설었습니다. 받는 사람란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서류가 이 아이 앞으로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둘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상속세 납부 통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고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 아이의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자 김정민. 그 칸에 분명히 둘째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너무나 컸습니다. 어느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 읽는 동안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피상속인 김영학, 상속재산 만두사업체 및 부동산 일체, 상속인 장남 김정남, 그리고 마지막 줄, 상속세 납부 책임자 차남 김정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제 시선은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제 입에서 힘없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꾸민 짓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는 분명히 가업을 잇는 조건으로 첫째가 상속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업을 이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업체를 팔아넘긴 뒤 그 책임까지 둘째 아들에게 떠넘기다니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둘째는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 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가 평생 일구었던 만두집의 간판, 그 글씨가 바람에 흔들리며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남편의 뜻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돈과 이익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둘째가 급히 물을 건네주었지만 손끝이 떨려 잔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그 말이 입안에서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둘째는 눈을 붉힌 채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확인해 볼게요. 그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상속세 통지서를 수십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가업을 지켜야 한다. 그의 말은 무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남편의 뜻을 더럽힌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제는 싸워야 할 때라고.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상속세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식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빗줄기가 제 마음속 분노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울음이 아니라 싸움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청 근처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끔 거래 계약서나 세무 문제로 들르던 곳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동법률사무소. 남편의 유언장을 관리하던 바로 그 변호사였습니다. 비 내리는 날의 냉기가 사무실 안까지 스며들었지만 제 손에 쥔 상속세 통지서는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저를 보고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동시에 무거운 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상속인 명의 조작과 책임 전가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끝까지 차분히 참았습니다. 변호사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사건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둘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짓밟은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한다는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사건 접수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의 사본, 상속세 통지서, 사업체 매각 계약서, 그리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체크하며 기록했습니다. 가업을 이어야만 상속할 수 있다는 조건을 어기고 사업체를 제3자에게 매각했으니 이건 명백히 유언 위반입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한 건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법의 언어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함에 치를 떨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손으로 반죽하던 만두, 그 김이 서리던 새벽의 냄새까지 그 모든 기억이 억울하게 짓밟혔지만 이제는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는 소송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피고 장남 김정남, 며느리 박진희, 혐의 유언 조건 위반, 재산권 침해, 상속세 책임 전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에서라도 이 사실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얼마나 안심할까. 둘째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바로잡자. 너희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날 이후 저희의 하루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남편이 남긴 모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수첩 속 메모, 거래처 명단, 계약 날짜까지 하나하나 꺼내며 그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둘째 아들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책임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법정에 들어서며 저는 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당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거예요. 재판 날짜가 확정되고 나서 며칠 뒤 집안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류철마다 변호사가 정리해준 증거와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둘째 아들은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다시 검토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긴장된 공기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기척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 두드림에는 익숙한 성급함과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문을 열자 그 문 앞에는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둘째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숨을 고르며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인 위태로운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 발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소송이라니요.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억울함을 가장한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양 속에는 자신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한 발자국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하세요? 가족끼리 재판까지 가면 다 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 그토록 허무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이들이 이제야 자신의 재산이 위태로워졌을 때 가족을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럴 수 있었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더니 곧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아버님이 남긴 유언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건 오해예요. 그녀의 말은 거짓이었고 그 거짓이 얼마나 익숙한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심을 잃은 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심 대신 계산으로 말하고 후회 대신 변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 둘째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눈빛엔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세요. 우린 아버지 뜻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첫째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뜻!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업이 아버지 뜻이라면 이미 내가 지켰어! 그의 말은 허공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속엔 진실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꼭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원하신다면 법정에서 봐요. 그 대신 후회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둘째 아들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방문이 남긴 그 싸늘한 공기가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남편의 유언장을 펼쳐놓고 그가 남긴 글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업을 이어라. 정직하게 그리고 함께.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지키는 일, 둘째 아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제는 두렵지 않다. 재판은 이른 봄,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남아있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쪽의 변호사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법정의 벽식의 초침이 또각거리는 소리마저 숨이 막힐 만큼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유언장 사본이 쥐어져 있었고 그 종이 끝이 땀에 젖을 만큼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당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입술엔 단단히 담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첫째 아들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철저히 계산된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인의 뜻을 존중하며 유언에 명시된 대로 가업을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 매각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척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너무 힘들었어요. 우린 아버님 뜻을 잇고 싶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조심스럽게 준비된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거짓인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침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측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원고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측 변호사는 준비해 온 두꺼운 서류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언장 원본, 상속세 통지서, 그리고 사업 매각 당시의 거래 내역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고인이 남긴 유언장 원문입니다. 가업을 이어나가는 조건하에 재산을 상속한다. 하지만 피고는 유언 집행 한 달 만에 사업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언 조건은 명백히 위반되었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손끝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 상속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한 이 상속세 납부 통지서를 보십시오. 원래 납부 의무자는 장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남의 이름으로 조작되어 발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 증명이 위조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말에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즉시 한 장의 인감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날짜와 도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인감 도장 자국이 다르게 찍혀 있었고 서명 필체도 전문가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거짓이 들통나는 순간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눈빛이 흔들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침착함이 사라지고 공포와 혼란이 스쳤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 차분히 진술하십시오. 허위 진술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침내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동생 앞으로 돌리자고. 그 한마디가 법정안을 가르는 듯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였고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억울함을 삼켜온 마음이 그제야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유언 조건 위반, 인감 위조, 세금 조작, 이 모든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지만 그 안에는 정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단호히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장남 김정남, 며느리 박진희는 유언 조건을 위반하고 상속세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한다. 그 목소리가 울릴 때 저는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무겁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이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엔 후회와 공허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정의가 내려졌구나. 법정을 나서며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을 이제야 다시 바로 세웠어요.
재판이 끝난 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들리던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업체 매각 금액 전액은 차남 김정민에게 귀속한다. 그 순간 남편이 생전에 흘리던 땀과 한숨, 그 모든 세월이 조금은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판결문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울음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되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뜻을 이어야지.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오래된 창고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찜기와 반죽기가 비닐에 덮인 채로 창고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그 냄새, 그 쇠의 차가운 감촉은 분명 남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찜기를 닫고 반죽기를 분해해 손수 기름을 쳤습니다. 낡은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남편이 다시 숨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며칠 동안 둘째는 쉬지 않았습니다. 새 간판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웠고 재료를 고르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아이의 손끝은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던 손길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손만두집. 남편이 직접 붓으로 썼던 그 글씨체를 둘째가 그대로 본따 새긴 것이었습니다. 간판 아래 서서 글자를 바라보는 동안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의 집이 돌아왔어요. 그 말은 하늘을 향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첫날 문을 열던 아침, 아직 김이 오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예전 단골이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맛이 돌아왔대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가슴이 저릿할 정도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방 안에서 반죽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정확하고 단단했습니다. 만두소를 버무릴 때마다 남편의 웃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끝에서 반죽이 부드럽게 말리며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퍼지자 오랜 세월 묻혀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계산대 옆에 앉아 손님들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옛날 그 맛 그대로예요. 남편이 이 맛을 가장 사랑했죠.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추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 영업이 끝나고 불을 끄기 전 둘째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찜기 위에 남은 마지막 만두를 반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분명 웃으셨을 거예요. 둘째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그 사람의 바람을 잃었구나. 밤이 깊어가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주방 안에서 찜기의 김이 천천히 퍼지고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에는 따뜻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마치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둘째와 저는 함께 만두를 빚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고 옛 단골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집 만두엔 사람 손맛이 살아있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손맛은 우리 집의 역사예요. 이제 손만두집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정신과 둘째 아들의 정직한 손끝이 만나 비로소 완성된 한 그릇의 따뜻한 만두. 그 김이 피어오르는 향기 속에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당신의 뜻, 당신의 손맛, 이제는 이 아이의 손끝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가게의 불빛 아래 우리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게 불을 모두 끈 뒤 둘째 아들과 저는 주방 한가운데 작은 등불만 켜둔 채 마주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탓에 다리는 무겁고 손끝은 밀가루 냄새로 가득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김 빠진 만두 냄새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손끝에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늘 묵묵히 말없이 책임을 다하던 그 사람처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서운했었지? 제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된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잠시 멈추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았을 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때 내가 너무 무심했어. 말을 이어가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삼켰던 미안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너는 늘 내 곁에 있었는데 나는 그걸 고마움으로 느끼지 못했구나. 둘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가슴을 더 저리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동생이라는 이유로 늘 한 발 뒤에서 가족을 지켜온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 거칠고 따뜻한 촉감이 남편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둘째는 말없이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이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맛은 내가 지켰고 이 집의 이름은 내가 다시 살렸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내가 너한테 의지해야겠다. 둘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서운함도 미안함도 다 그 따뜻함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는 그 시간에 담겨 있다는 걸. 밖에서는 비가 그쳤고 창가에는 봄밤의 달빛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랑이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잃었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요. 당신의 뜻, 당신의 아들,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작은 가게의 등불이 꺼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매각됐다던데 이제는 예전 주인도 아니라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 말들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문을 연 지 며칠 되지 않아 우리 가게 문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첫째 주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김이 피어오르는 찜기 앞에 서 있었지만 만두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찜통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만두가 남아 있었고 그 냄새만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없이 계산대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 몇몇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집이 다시 문을 연 거예요?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만두를 한 접시씩 주문했습니다. 둘째는 묵묵히 만두를 찜기에 올리고 손으로 빚은 그 반죽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공기 속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고기와 부추, 마늘과 참기름이 어우러진 그 향기. 그 냄새는 오랫동안 이 동네를 채웠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손님들은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맛, 예전 그 맛이네.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에 몇 명씩 늘어나던 손님이 다음 주에는 10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엔 20명이 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점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 집이 다시 살아났대. 그 말이 소문이 되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둘째는 새벽마다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고기와 부추, 양파, 마늘 하나까지 직접 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정직함이 묻어 있었고 그 정직함이 그대로 만두의 맛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집은 진짜 손으로 하는 집이야. 손님들의 입소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우리 가족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인근 학교 교사들이 단체로 찾아왔고 어느 날은 오래전 단골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집 만두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이름, 그 이름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매출은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반죽을 해도 모자랐고 찜기에서 쉬지 않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둘째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 속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의 손맛이 다시 살아난 거야. 밤이면 우리는 찜기 옆에 앉아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장부 위의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다시 시작한 삶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문이 우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맛을 보고 우리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손만두집의 간판 불빛은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매일같이 남편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잘 되고 있어요. 당신의 손맛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말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가게 안의 찜기김은 더 짙고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세운 손만두집은 한때의 실패와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 향기와 손맛은 변하지 않았고 그 진심이 결국 세상의 소문을 이겼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저와 둘째는 조용히 차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먹먹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새잎을 틔우고 있었지만 그 푸른빛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첫째가 수감된 교도소는 도시 외곽의 언덕 너머에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우리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분히 안내를 받으며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철제문이 닫히는 소리, 그 사이로 먼지 섞인 빗줄기가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제 옆에서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로 마음을 다잡으며 앉았습니다. 잠시 후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첫째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눈빛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목에는 감옥의 생활이 묻은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마주본 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유리 사이로 들리는 숨소리, 그것만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첫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에는 지난 세월의 오만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울음 속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멀었어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끝마다 흐느낌이 섞였고 그 울음은 유리벽을 넘어 제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모든 걸 잃게 만든 아들이지만 지금은 한없이 불쌍한 내 새끼였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겠니? 짧고 낮게 그 말이 입술을 떠나갔습니다. 첫째는 얼굴을 가린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손 사이로 흐르는 눈물방울이 떨어져 테이블 위로 번졌습니다. 그 모습에 둘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형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그 한마디에 첫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듯 숨을 삼키며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면회 시간은 짧았습니다. 교도관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첫째는 급히 유리벽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끝이 투명한 벽에 닿자 저는 반사적으로 제 손을 올렸습니다. 비록 유리 하나 사이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피부치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 말 한마디로 지난 모든 미움과 분노가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 나오는 길,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진심으로 눈물 흘릴 줄 알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멀리 언덕 위 교도소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첫째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